자, 댓글창에 인간지표 보러 왔습니다. 혹시 제가 인간지표인가요? 보통 이런 것들은 안 좋을 때 쓰던데 인간지표. 저는 아니길.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 첫 시간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아이템 갖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질 않아. 네, 맞아요. 선임은 뭐가 힘드세요? 사실 요새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하단에서 좀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 손실 났던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메꿔졌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정 부분 판단을 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체인 붐이 일기 직전, 네. 그 전까지 완전 초박스권이었잖아요. 예, 그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죠. 그때 약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주가 1900, 2200이었나? 그 사이로 매수하고 맞아요. 매도하고 반복했던.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하고 그게 통했던 시기인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너무 그런 게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경제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요즘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챗 GPT, 물가 이거 말고는 지금 관심 없는? 네.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오늘 신성민 선임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을지 커다란 부담을 좀 지워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요. 최근 일주일 사이 좀 돌아보게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매크로 관련돼서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금리는 올라가고 네.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기업들 실적은 모르겠다. 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금리부터? 네, 금리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물가 관련돼서 말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물가 곧 잡힐 것 마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물가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또 주가 출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했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였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PC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됐는데 사실 요즘에 투자자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가지수 발표하는 게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그래요?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네. 매주 발표하는 것 같다. 물가에 대해서 이런 느낌 사실 받고 있고요. 저도 사실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가 그전에 딱히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생소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PC 물가도 다소 높게 나왔던 상황이 됐고요. 네. 원래 전망치보다 전망치 5%였었는데 이제 5.4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0.5%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그게 현재 컨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의견은 아니고요.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게 원래 제로에 가까웠던 가능성이 현재 27%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그 0.5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뭔가 시장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해. 네. 그렇다고 0.25라고 하면 또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안 해요. 네. 이럴 때가 너무 힘든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지? 이러면. 사실 주가가 과거만큼이나 이렇게 막 크게 빠지거나 사실 그렇진 않고요. 특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랑 테슬라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체감이 와닿진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좀 싶고요. 하지만 내용상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중순 이후에 월간 단위로 보면은 상당히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한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메스터 클린브랜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낮추려고 하면 깊은 침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그 첫 번째 화면 이제 그 연준 위원들 명단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쪽 두 줄은요 이제 투표권이 있는 거고요. 밑에 쪽은 이제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하단편에 투표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많이 들었던 이름도 있죠. 제임스 블러드. 네, 작년에 우리의 마을 많이 후벼 팠던 네.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저희 박스 친 곳 보시게 되면은 비둘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제 네. 밑에 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좀 강한 멘트를 좀 하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쭉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보다 이제 충격이 좀 적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들 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요 인사들 발언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반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럼 예정돼 있는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혹시? 제가 다 일정을 다 외우지 네, 못하는데요. 좀 상당히 좀 연달아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베스트닷컴이라든가 이런 거 참조하셔서 네.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뭐 신뢰할 수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네. 한마디로 네. 지금의 물가의 상승률이 꺾이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좀 멘트를 좀 하기도 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얼마 전에 파월의 멘트가 네.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채 한 달도 그렇게 지나지 않은 탐에서 또 이렇게 멘트가 바뀐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물가 관련돼서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고요. 뭐 그때마다 우리가 또 금리가 또 들쭉날쭉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물가에 대한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조금 더 성장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세 번째 장표에서 네.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파란색 선은 주가고요. 네. 그리고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짙은 선. 짙은 선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S&P 500이고 이제 팩트셋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좀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짙은 선이요 보면은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기업의 그렇죠? 이익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맞아요. 네. 사실은 뭐 주가가 내려왔는데 전혀 안 빠졌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빠졌냐면요, 대략 한 8% 정도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도 이제 기업의 이익이 빠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8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한 11.9%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8.9% 정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조금 많이 네. 17.5% 정도. 그리고 그 코로나 때 2020년 네. 때는 한 21.2%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빼먹고 얘기했죠? 금융위기 때는 39%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그 지금 2012년도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때를 보면은 기업의 이익은 빠졌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저쪽으로 한 2018년 부근으로 오면 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이익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크게 빠졌었어요. 이때 혹시 그때 그 금리 인상했던 그 시기 아니었었어요?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도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은 조금 빠졌는데 주가는 크게 빠졌었고, 뭐 코로나 때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지금 보면은 이익이 빠진 것보다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봐보면은요. 최근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빠지기 전에 보면은 주가가 사실 먼저 빠졌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요. 그쵸. 주가가 빠지고 나서 그러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이익이 빠졌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근데 그 이익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좀 반응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숫자만 따라가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주가보다 후행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그 부분을 좀 짚어주면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 부분이죠. 네. 현재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업의 이익이 먼저 이렇게 빠졌었고요. 죄송합니다. 주가가 먼저 빠졌었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이제 올라가다가 후행적으로 빠지는 모습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역시 이제 주가가 이제 먼저 올랐죠. 근데 기업의 이익은 반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서로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애널리스트들 간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바람은 이익 빠지기 전에 주가도 먼저 빠졌으니까 이익 반등하기 전에 주가도 먼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어때요?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 이게 보면 얕은 침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10% 전후 정도 기업의 이익이 빠졌었거든요. 그럼 8%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 그래도 많이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깊은 침체 들어가면 20%도 빠진 적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주가 따라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또 주가를 예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 차 있는 거 뭐 반이나 차 있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할 수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빠졌네 할 수도 있지만 이거밖에 안 빠졌네 하실 수도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 확률적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싫어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좀 레버리지라든가 혹은 뭐 트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선호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명장들 있지 않습니까? 명장들은 전투에서 잘 안 지는 걸 이제 명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질만한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지는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내가 혹시나 틀렸을 경우에도 내 자산에는 크게 타격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먼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기업의 이익이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일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뭐 이게 3프로 TV라든가 혹은 다른 뭐 경제 여타 프로그램 댓글들을 보면은 주가가 빠지면 사실 댓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욕이 많고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 안 좋았다 결과가 뭐 이런 식의 또 댓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잘 맞추던가요? 사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못 맞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잘 맞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잘 맞추는 케이스는 저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한두 번 잘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근데 좀 신기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기관 수익률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에 맞는 좀 배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되게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사실 그 부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10%가 안 돼요. 대신 이제 예금 이자 수익률보다는 좀 높은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0배, 15배, 100배 막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큰 리스크로 다가와서 결국 만약에 90% 하락하게 됐을 때 그거 손실 만회하려면 9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9배 오르는 게 쉽냐고요.
결국에 잃지 않는 것을 하는 게 부자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우리는 좀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있긴 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결국 그런 거 정말 안 통하는 시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이익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뭐 전문가가 나와서 맞추면 좋겠지만 뭐 사실상 찍는 수준 아닐까 싶긴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를 잡게 되면 어떤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동시에 수요가 다 감소한다? 이거는 너무 좀 과한 추정이겠죠.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뭐 챗 GPT라든가 혹은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가 좀 폭증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찾아갈 때 사실은 더 높은 또 수익률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S&P 500의 PER입니다. 이거는 PER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버는 돈 대비해서 회사 전체 가격이 얼마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이제 가격이 비싼 거고 네네. 낮으면 싼 거고 뭐 이렇게 많이 인식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충 한 18배 뭐 요 정도 수준. 물론 이거 추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요 정도 수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기업의 이익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나와줘야 주가가 그렇죠.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네네. 하는 부분들이 됐다라는 좀 부분도 아시면 좀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몇 주간 이제 기업들 비즈니스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좋은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은요, 좋은 가격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인 거죠.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그렇긴 하네요. 좋은 가격과 네. 좋은 비즈니스는 좀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3프로 TV 보시면서 네. 좋은 기업 찾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자기만의 좀 유니버스 관심 종목 해놨다가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네. 시장이 빠지거나 이런 이슈로 그랬을 때 좀 뭐 매수를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무조건 좋은 가격이다.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이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고 좋은 차 네, 없다. 네 맞습니다. 싸고 네. 좋은 차는 없다. 네.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이 주가가 쌀 때는 시장 전체가 빠질 때가 좀 많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좋은 기업이 뭔지는 알아야 빠졌을 때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스터디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온갖 추정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 추정 가운데 정말 무엇이 공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제 밝힌 바가 있죠. 마스터 플랜 3. 네.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지구를 위한 뭐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좀 얘기 나올 것 같긴 하고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액 비중이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클린 에너지 관련된 그렇죠. 비중이 분명히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것도 클린 에너지랑 연결된 산업이다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가형 테슬라. 25,000달러짜리 테슬라가 네. 나올 것이냐. 이건데요. 네. 이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델 2라는 이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25,000달러짜리 차를 네. 내놓는 건 좋은데 네. 그럼 거기서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기차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가 네.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네. 뭐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주가에 뭐 좀 장기적으로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기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시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폭등하고 했었었는데 네, 테슬라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재를 계약을 맺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금 공시라고 말씀하실게 오늘 LNF에서 네. 테슬라의 그 하이니켈 음극재를 네. 하이니켈 양극재를 네. 공급한다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떠들썩하긴 했는데 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NF의 경우에는 LG엔솔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 기자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네, 열심히 설명을 해줘서 저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 LG엔솔에게 납품을 하고 네. LG엔솔이 셀을 테슬라에게 납품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LNF가 직접 테슬라에게 납품 공급을 맺었다? 이건 뭐지? 네. 조금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매그니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응급할 물질을 뭐 조금 공급하는 계약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게 불과 뭐 일주일 정도? 그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연달아서 계약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뭐 4680이라든가 이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들이 시기가 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인베스터 데이 때 배터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얘는 배터리 데이가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럼 배터리 얘기는 또 배터리 데이에서 따로 할까? 막 이런 궁금증들도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고 하면 25,000불 믿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25,000불보다 3만 불은 해야 되지 않나. 진짜요? 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그 뭐 배터리 그 개발하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돼서는 이제 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도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게 2년 뒤에 나올 것이다, 3년 뒤에 나올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뭐 정확한 건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 말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뭐 1,000대 정도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했다. 그래서 뭐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치하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는 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그러니까 신성민 선임이 보기에는 어떤 뉴스의 소멸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세요? 이걸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 네,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은 배터리 얘기가 안 나오면은 많은 기대는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앨런 머스크가 조금 마스터 플랜 아까 3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1, 2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1, 2를 다 지켰느냐? 네. 안 지켰습니다. 1, 2 한번 볼까요? 네, 1, 2 한번 좀 살펴보면은 마스터 플랜 1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스포츠카, 뭐 저렴한 전기차, 혹은 더 저렴한 전기차, 그리고 오염 물질 없는 전기차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다 내용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게 2006년도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딱 10년 뒤에 2016년에 마스터 플랜 2가 나옵니다. 이제 관련돼서는 태양 전지 지붕, 그다음에 뭐 소형 SUV, 픽업 트럭,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차량 공유, 뭐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근데 뭐 차량 공유라든가 뭐 이런 뭐 그리고 자율주행도 지금 뭐 완벽하다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지켜진 부분들이다 보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벤처 캐피탈 중에서 이제 루프 벤처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매니징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뭐 머스크가 제시한 시간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지킨 게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말을 무조건 시장이 확신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비용 방안까지 나와줘야 좀 의미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 잠깐 또 스쳐 지나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만 몇 가지만 딱 챙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25,000달러짜리 테슬라 새로운 차량이 공개가 될 것이냐. 사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냐. 일단 뭐 그 정도? 또 뭐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좀 새롭게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금 싸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긴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마스터 플랜의 뭐라고 하죠? 초청장? 네. 초청장도 보면은 그 모양이 이제 금형하는 모양을 다 따닥따닥 붙여놨던 게 또 그거라고 하니까 정말 그 내용까지 한번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관심을 갖는 거는 챗 GPT 요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네. 부분들이라서 제가 사실 뭐 3프로TV에서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은 우려하거나 혹은 뭐 기대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우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빙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의 알파벳 A 구글은 어떻게? 이런 또 가슴 아픈 또 구글을 사랑하시는 분한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일단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은요, 1월하고 2월에 이제 구글의 검색 수익이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구글 엔진에 영향을 지금까지는 미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바일 다운로드 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늘고 있는데 증가세가 좀 많이 느려진 상황이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등장을 하긴 합니다. SNS죠. 스냅하고 이제 메타, 이제 페이스북 과거에 맞아요. 네. 후발주자로 등장하는데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또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스냅챗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4불 정도 내면은 뭐 쓸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친구 생일에 뭐 사주면 좋을까 하면 이제 선물 추천해주고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럼 레시피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일단은 유료 모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긴 한데 뭔가 그 선물을 추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스냅이랑 메타나 이런 곳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게 챗 GPT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AI 챗봇을 생각. 네 맞습니다. 챗봇 따로 사용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챗봇들이 여러 개가 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구글이 어떠한 또 챗봇을 내놨는데 람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다가 또 AI 시장에서 뒤쳐져서 홀로 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내용 조금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요, GPT의 약자 자체가 이미 그 T가 이제 트랜스포머거든요.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미 그 구글에서 하는 AI 기반 모델을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도 이제 구글 기반에서 만든 AI 모델을 썼다라는 거고요. 원조 맛집은 구글이다. 네, 그걸 썼다라는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면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뉴스 같은 거 보면 AI한테 이상한 얘기 계속 해가지고 AI가 결국 이상한 답변을 요구받는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아마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이거를 이제 품질 관리하는 걸 이제 목록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 이 목록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테크 뉴스레터 중에서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만약에 챗 GPT 모델을 그대로 구글에 적용해서 모든 검색에 쓰려고 하면은 GPU가 410만 개 정도에는 이 GPU를 51만 개 되는 서버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410만 개 정도는 A100 GPU를
A100 GPU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 GPU인데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되게 비싼 거죠. 그게 410만 개. 네, 제가 단화에서 검색한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천만 원이요?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서버가 이제 뭐 51만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빙은 그렇게는 필요 없겠지만 구글이 더 크니까 사이즈가 네네. 훨씬 크니까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모든 걸 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요 이번에 발표했을 때 이거 지금 기존에 발표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 람다라든가 뭐 팜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발표하지 않고요. 네. 람다 기반에 있는 이제 바드라는 이제 모델을 발표했어요. 좀 가벼운 모델을. 네.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모든 뭐 GPU가 다 돌아가고 뭐 컴퓨터 서버가 다 돌아가 버리면은 엄청난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모델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귀엽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제일 와닿는데요. 딱 410만 개의 A100 GPU가 장착된 51만 개의 서버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410만 곱하기 51만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AI 칩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지금 밑에 계산해 주신 거 보니까 이거 그냥 풀로 딱 그냥 장착한다 쳤을 때 130조가 드는 네. 금액. 그니까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지. 이러니까 안 떨어지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지금 챗 GPT 같은 오픈 AI 이제 챗봇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수익형 모델들이 월 구독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라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이거랑 연결된 비즈니스가 여러 개 나와야 조금 의미 있어질 것 같다 정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냉정함을 찾고 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없는지 좀 더 분석해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을 좀 찾아라.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챗 GPT가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몇 개의 그 칩이 필요한지 410만 곱하기 51만 곱하면 나온다. 네, 좋습니다. 신성민 선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